안녕하세요. 한 아이의 엄마인 30대 중반 돌싱 여자입니다.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서 항상 유튜브를 보고 울고 웃고 하는데 오늘은 제 사연을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워낙 소심하고 숫기가 없는지라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아닌지라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노트북을 열어보았어요. 저는 왜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저를 좀 더 성장시켜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구독자분들. 어렸을 적부터 저는 항상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고 저희를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거든요. 저는 일남일녀 중 장녀로 저는 학교 끝나고 와서 어린 동생 밥을 주기 바빴고 빨래, 청소에 집안일은 제가 다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그 어린 나이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릴 적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시고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여태까지 잠도 못 자고 몇십 년 동안 일한 돈을 한 푼도 흥청망청 쓰신 돈 없이 다 고이 통장에 넣어두셨더라고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서 저에겐 너무나 존경스럽고 과분하기까지 한 부모님입니다. 저와 남동생도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셨기에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뿐이에요. 저 또한 강한 장녀의 책임감으로 살아왔기에 유아교육과를 다니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워낙 예뻐하기도 했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너무 좋아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니 항상 어떤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건 직업 만족도는 항상 최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 빠져서 일을 빠져서 살다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알차게 시간을 보냈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딱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딘가에는 제 짝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따로 억지로 소개를 받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수련회에서 제가 찾던 짝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청년부를 다니고 있는 신자였고, 제 성격처럼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여름이 오자 청년부는 여름 수련회를 함께 가게 되었고, 그 수련회로 인해 저희 교회에서 오랜만에 다시 왔다는 6살 연상 오빠와 저는 급격하게 호감을 서로 느끼게 되죠. 그 오빠는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진 작가였어요. 한 번도 남자와 연애를 해보지 않아 남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서 그런지 오빠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믿음이 갔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온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었지요. 서로 교회 끝나고는 밥도 자주 먹었고 유치원을 퇴근하면 오빠가 데리러 오기도 했고 그렇게 저희만의 호감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가까워지고 있던 걸 다른 사람들도 느꼈는지 친했던 교회 친구는 할 말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저를 불러서는 그 오빠와 더 이상 가까워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수빈아, 너 혹시 그 사진 작가 오빠랑 만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그 오빠 잘 알아? 난 이번 수련회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그 오빠, 너 오기 전에 다니다가 한참 안 다니고 이번 수련회 때 오랜만에 나온 거였대. 근데 들어보니까 엄청 소문 안 좋다더라. 이렇게 말 옮기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너 연애도 안 해봤고 해서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해주는 말이야. 잘 생각해보라고. 아, 어떤 소문이 어떻게 안 좋은데? 나도 오빠들한테 들은 건데 여자는 조금 많았다고 하고 입도 가볍고 남자들이 보기에도 좋은 남자는 아니라고 하더라. 모든 건 너 선택인 거 알지만 다들 널 걱정해, 수빈아. 그렇구나.
나도 잘 생각해 봐야겠다. 말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잘 생각해 볼게. 그렇게 저는 귀도 얇았던지라 정말 그 오빠가 그런 사람인지 혼란스러웠고 이 이야기의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는 더 이상 오빠와 관계를 발전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와 함께 얘기를 하게 되죠. 오빠, 혹시 교회에서 다른 여자 만났던 적 있어?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여자를 만났던 건 정말 상관없는데 좋은 소문들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하게 물어봐. 그만큼 오빠한테 내가 진심인 건 맞아서. 너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여자와도 만난 적 없고 그냥 친한 동생으로 밥 사주고 고민 들어주고 한 것뿐이야. 사람들 모여 있으면 소문이란 게 과장되기 마련이고 없는 사실도 내가 해명하지 않으면 정말 있었던 사실로 바뀌잖아?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안 했을 뿐이야. 오해야. 다들 나를 걱정하는 눈치야. 오빠에게 상처받을까 봐 말이야. 그럴 수 있지. 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과 교류가 많이 없었어. 그래서 더 와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수빈아.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불쾌할 수 있는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저에게 솔직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을 모두 들은 저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설득이 된과 동시에 오빠 말대로 만나보고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디서 이런 남자가 온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영화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까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곤 했죠. 처음 연애하는 저는 이런 게 연애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를 만나게 되지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 많았기에 혼기가 꽉 차 있었고 저에게 어느 날부터 결혼을 계속해서 조르는 게 아니겠어요? 서로 행복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잘 맞는 여자는 처음 본다면서 듣기 좋은 칭찬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죠. 또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신다고 했고요. 사실 저 또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일찍 짝을 찾은 것도 제 복이라고 생각해서 딱히 반대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급여도 안정되어 있었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 또한 동의하고 함께 미래를 꿈꿔나가 보기로 하죠. 제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하신 말은 너무 좋다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셨던 부모님은 여자는 시집을 빨리 가서 애를 낳아야 한다라고 입이 마르도록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체력이 중요하다고도 하셨고 좋은 짝을 일찍 만나 가정을 꾸리면 더 빨리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 사실 요즘 세대 친구들에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 세대를 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맞는 말씀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오케이를 외치셨고 저에게 작은 집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고 몰래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모아온 통장을 건네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돈이 부모님께 어떤 돈인지 알기에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은 평생 저에게 해주신 게 없다며 꼭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반반 결혼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해주시고 싶다고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래 고민하다가 부모님의 진심을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기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저희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남자친구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고생하신 걸 잘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상견례를 진행했고 결혼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던 도중 저는 아기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나이 되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평생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게 됩니다. 일찍 선물이 찾아온 거라 더욱 배로 기뻤던 것 같아요. 오빠, 놀라지 마. 나 오빠 아기 가졌어. 뭐라고?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다고? 정말? 이렇게 와준 거야? 우리 12월에 결혼하기로 했던 거 4월쯤으로 옮기자. 수빈이 힘들기 전에 그렇게 미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응, 난 상관없어. 그렇게 하자, 오빠. 저희는 그렇게 아이가 생겨 바로 같이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색다른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촬영이 있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야간 촬영을 하곤 했어요. 일하느라 피곤할까봐 저는 임신한 몸으로 도시락도 자주 싸다 주곤 했는데 바쁘다고 냉랭하게 말하는 바람에 저는 그냥 스튜디오 앞에 도시락을 두고 올 때도 많았어요. 제가 와이프고 제가 아내였는데 들어가서 참견 좀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남편을 믿었던 거죠. 둔하게도요. 남편은 항상 갈 때마다 바쁘다고 오지 말랬잖아 라는 말을 하기 일쑤였고 저는 항상 방해가 됐을까 눈치를 보곤 했답니다. 또 야간 촬영은 둘째치고 주변 작가들과 정보 교류를 해야 한다며 회식을 하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고 미팅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식사는 밖에서 해결했고요. 제가 참지 못하고 가끔 잔소리를 할 때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더라고요. 정말 미묘하게 연애 때와 달라진 남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때 기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남편이 임신 중에 잘해줬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 마음은 똑같았지만 남편은 전반적으로 연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밖으로 겉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 스스로도 이제 마음 잡고 정착을 해보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였고요. 아이도 생겼고 결혼도 했으니 오롯이 나와 아이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일 수도 있고요.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미 저와 결혼하고 임신도 했으니 갑작스레 지루해졌나 봐요. 말도 안 되지만요. 다만 아까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엉망인 남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꽃을 사온다든지 저를 항상 옆에서 챙겨주려 한다든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전 더 헷갈리곤 했죠. 이러한 남편의 차가워지는 태도와 더불어 저를 흔들리게 만든 것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은 며느리만을 기다린 건지 임산부인 저를 자주 불러서 저녁 밥상을 차리게 했죠. 상견례 때는 언급조차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말이에요. 수빈아, 나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빈아, 와서 밥 좀 도와야겠다. 네 시애비가 너가 만드는 미역국이 드시고 싶으시단다. 와서 저녁밥 좀 차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어머님, 그럴게요. 저는 최대한 제 부모처럼 생각하고 시부모님을 모셨고 무슨 일이 있으실 때마다 제가 항상 먼저 가서 일을 해결했어요. 퇴근하고는 가서 저녁도 차려드렸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인생의 모토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었고 항상 분란을 일으킨 적도 없이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시댁과 남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가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임신 중기를 넘어가면서 점점 버거워지는 제 체력과 숨이 점점 차는 여러 증상들도 한몫했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털어놓곤 했지만 엄마는 저의 마음을 절대 몰라주시더라고요. 엄마, 나야. 오늘은 진짜 힘들어서 전화 좀 해봤어.
별일 없지? 그럼 별일 없지. 왜?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뭔 일 있니? 곧 일을 그만두는 건 맞는데 나 유치원에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잖아. 근데 일주일에 세네 번은 전화 와서 저녁을 차리라고 하시지를 않나. 남편은 알게 모르게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내가 너무 남자를 안 만나보고 결혼을 해서 그런가? 그냥 남편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이게 맞는 거야? 요새 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 딸, 힘들 수 있어. 근데 다 그렇게 참고 사는 거야. 고민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이도 있고 아빠 없는 애 만들 거야? 아니잖아.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박서방은 뭐 그냥 싱숭생숭한 거겠지. 갑작스레 책임이 막중해졌잖아. 아니 그러면 애를 좀 나중에 갖자고 하던지 좋다고 했으면서 계속 밖에서 놔두는 건 뭐야? 일주일에 한 번은 야간 촬영 있다고 주변 작가들이랑 미팅에 회식 있다고 듣고 나만 힘든 것 같아 이 집에서. 엄마는 정말 한 길만을 걸어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조금 고지식하시다고 말씀드릴 만큼 고집도 세신 분이셨고 항상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제가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몇 번 달랬죠. 그래, 내가 사랑해서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만삭이 되면서도 남편은 항상 똑같았어요. 저에게 정성을 다하는 느낌은 아예 없었달까요? 그냥 저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배가 많이 나온 만큼 저는 시댁에 많이 가보지 못했고 시댁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예쁜 딸을 품에 안게 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있고 작은 몸에 귀여운 손가락, 발가락 모두 있다니.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벅차오르던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제 친정 부모님만 계셨지 남편은 일 때문에 출장을 가 있다며 오지 않더군요. 물론 진통이 갑작스럽긴 했지만 열일 제쳐두고 저에게 와줄 거라는 건 너무 큰 기대였던 건지 사실 전 계속해서 결혼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미리 제가 행동에라도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경황도 없었고 참 어렸네요. 그렇게 남편은 제가 아이를 품에 안고서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딱 한마디 해주더군요. 수고했어, 수빈아. 고생했다.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그 말을 듣고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었나 봐요. 미리 아이를 낳기 전에 손 잡아주며 다정말을 해줄 순 없었는지 아쉬웠고 듣고 싶었던 말을 뒤늦게 들으니 눈물이 자동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어느 정도 단념하고서 저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다른 임산부들을 도와주신 경험도 있으시고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냥 친정에서 하게 되었죠. 전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말을 듣고는 다른 의견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구독자분들은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를 보고 싶어서라도 자주 들렀을 것 같은데 처음 짐 옮겨줄 때 딱 한 번만 저를 들여다본 뒤 그 후에는 간간히 문자로 연락을 주더라고요. 참 너무하다 싶었어요. 저만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의 아이인데 왜 저만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고통받아야 했던 걸까요? 속으로는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이 갑자기 친정으로 저를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수빈아, 몸은 어때? 잘하고 있는 거야? 자주 못 들러서 미안해. 너무 바쁘지 뭐야. 아니야, 이해해. 응, 괜찮아. 엄마가 잘 도와주셔서 우리 딸도 말도 잘 듣고. 다행이네.
근데 할 말이 좀 있는데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부탁? 갑자기? 뭔데? 말이나 해봐. 나 잠깐 여행 좀 가도 돼? 요새 서핑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이른 시간 다 비워놨어. 강원도는 파도가 별로 없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대. 제주도를 가던지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 해서. 갔다 오고 싶어. 오빠, 근데 정말 너무하다. 임신하고서도 나 해야 할 일 다 했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는 일한다고 미팅 있다고 하면서 내가 애 낳을 때도 안 오지 산후조리 하는 내내 첫날 짐 옮겨줄 때 빼고 안 오더니 지금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서핑하러 여행 가겠다고? 내 아이 아빠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서 별말 안 했더니 정말 맘 나가는구나. 애기는? 애기는 어떡하게? 오빠 그거 일주일만 나갈 거 아니잖아. 한 달 정도? 뭐? 한 달? 왜? 애 한 100일 되고 오지. 돌잔치 때나 오지. 우리 둘만 살 때는 모르겠는데 애기도 있으니 이제 밖으로 놔두는 거 못 참아. 이제 무조건 집에서 자.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할 수 없어. 부모로서 책임 지키자 우리.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알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잔다고 하더군요. 제가 저렇게 제 이야기를 한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레 아이를 두고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는 남편이 정말 이해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오래 지나지 않아 저도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 더욱 난리가 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아빠가 될 준비도 남편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입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도 전 제 원망을 하며 깊은 우울감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 못한 건 정말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무리 아기가 울어도 한 번 안아주고 다시 내려놓았으며 집안일도 정말 단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종아리가 아려서 서 있기가 힘들다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았고요. 저와 싸움이 있을 때마다 방안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안 나오질 않나. 제가 너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릴 때는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결혼한 언니들 말로는 남자는 계속 말을 해주고 알려주면 듣는다던데 저희 남편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니, 나를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일도 쉬게 했으면서. 그게 집안이라고 애 보라고 쉬게 한 거였어? 혼자? 그래,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태어나고 나서는 알아서 잘할 줄 알았어. 근데도 이게 뭐야? 내 꼴을 봐. 아이, 진짜 미치겠다. 뭐가 미치는데? 나도 잔소리하기 싫어. 제발. 여태까지 나 오빠한테 최선 다했잖아. 오빠 스트레스 받을까봐 나 10번 말할 거 한 번 말할까 말까였어. 퇴근하고 와도 아기는 보는 둥 마는 둥 그렇다고 청소나 빨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근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는 있는 거잖아. 난 아이 때문에 억압받기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키워. 육아는 엄마 담당이지. 진짜 미안한데 부성애가 난 안 생기는 것 같아. 강요하지 말아줘. 뭐라고? 요즘 세상에도 애는 엄마가 보는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내니 당연히 아무것도 하기 싫었겠지. 그 여행 못 가게 해서 그런 거야? 그것도 그렇고 그냥 다 짜증나.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솔직한 내 심정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 나 6개월에 한 번은 외국이든 어디든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는 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아이 때문에 억압받는 게 싫었다고 말하더군요.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훌훌 털어놓고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답니까? 어떻게 가정에 정착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은 외국에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지. 아, 이 사람은 절대 정신을 못 차린다 싶었죠. 저는 늦었지만 모든 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남자를 잘못 선택했고 결혼을 잘못했으며 시댁을 잘 못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 스스로 계속 세뇌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혼하면 뭐 어때? 나는 젊어. 우리 딸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마음으로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던 도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어요. 평생을 일만 하며 건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엄마였기에 혹시나 큰 병이 있던 건 아닌지, 왜 미리 안부라도 묻지 않았는지 제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당장 병원을 가야 했지만 어린 저희 딸을 맡길 곳이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 당장 아이를 좀 봐줘야 한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우선 알겠다고 하고 아기를 봐주게 되죠. 그렇게 저는 안심을 하고 친정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뛰어 들어가자 의사는 저에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갑작스런 저혈압으로 순간 의식을 잃으신 거라고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지만 엄마를 잘 봐줘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큰 병이 아닌 것만도 감사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100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혈압이라니. 내가 미안해. 내가 내 아기 챙기느라 우리 엄마 어디 아픈지 돌아보지도 못하고. 미안해. 아니야, 딸. 엄마 괜찮아. 그냥 갑자기 저혈압 온 거라는데 뭐. 이제 엄마 고기 많이 먹어야겠다. 그거면 싹 다 낫는다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다행히 별다른 입원 처리 없이 검사 진행한 후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정말 천만 다행이었죠. 속으로 얼마나 기도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얼른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어머, 어머님, 어떻게 알고 전화까지 주셨어요? 남편이 말씀드렸나 봐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냐? 네? 남자가 애를 보게 하니? 육아는 여자 담당 아니야? 어디서 귀한 내 아들 손에 물을 묻히는데?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저희 친정엄마 쓰러졌다는 소식 들으시고 놀라셔서 안부 전화 주신 줄 알았는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육아는 여자 담당이라고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실 거면 끊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잖니. 기저귀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애기 분유도 그렇고 너가 가서 좀 알려줘. 어머님, 지금 애기가 몇 개월인데 아직 아빠라는 사람이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른답니까? 아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더 이상 여기 집안에서는 못 버티겠네요. 그냥 어머님이 아들 모시고 사세요. 저 귀하게 공주 대접받고 자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발들라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뭐? 너 말 다 했냐? 너가 한 건 며느리로서 꼭 해야 하는 거고 내가 무리한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퇴근하고 와서 저녁 밥상 차리는 것 자체가 무리한 부탁이에요. 남편 이혼시키고 싶으신 거 아니면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친정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는 사람한테 아들 손에 물을 묻히냐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저를 무시하셨던 게 확실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긴 하셨던 걸까요? 남편은 옆에서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른다고 전화한 거였겠죠. 어떻게 애기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나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부성애가 없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가 빨리 그 집안에서 사라져서 발을 빼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먼저 언급한 거였죠. 저는 정말 어찌됐든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딱히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미리 말을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집에 오셨고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이혼할 생각으로 차분히 마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남편은 예전처럼 집안일이나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저에게 계속해서 육아는 엄마가 하는 게 맞고 아이한테도 훨씬 낫다라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세뇌라도 당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도 같은데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변호사를 슬슬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쁜 우리 딸과 하루는 눈을 마주치며 놀아주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을 보고 확신했어요. 아,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확신한 게 한 8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기에게는 커갈수록 아빠의 자리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아기가 제 눈앞에서 맛있게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저와 같이 놀고 웃고 있는 지금 저는 100%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하는 게 맞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저와 마음속의 이야기를 확실히 나눈 뒤 굳은 결심으로 남편을 여행 보내버리기로 합니다. 복수를 하려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여행을 고파하고 있었는지 알기에 저는 계속해서 여행 프로그램만 주구장창 TV를 틀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니 이후에는 계속해서 둘러보며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슬쩍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요새 자꾸 여행 프로만 보는 것 같네? 왜? 오빠 나가고 싶어? 항상 나가고 싶지. 내가 말했잖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결혼 전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세월 참.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 와. 그냥 한 달 동안 다녀와. 또 애 크면 어떻게 나가겠어? 그때 가고 싶다고 했던 곳 있었잖아. 제주도든 어디든 다녀와. 간다 진짜? 나 찾지 마. 너가 너 입으로 말한 거니까 찡찡대고 하지 말고. 알았다니까. 다녀와.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핸드폰을 만지다가 서재로 가더니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눈치를 본 적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서 제가 무슨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못 가는 척 하는 꼴을 보니 더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남편은 핸드폰을 두고 서재로 달려갔던 거였고 저는 그 순간 그 핸드폰을 꼭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무슨 핸드폰을 쓰는지 그 정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왜 그날은 그렇게 그 핸드폰을 열어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았고 저는 거기서 엄청난 사실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선 남편과 어머님은 저를 계속해서 욕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보니 남편은 오늘도 자기를 몇 번 노려봤다. 아이를 보는데 짜증난다. 아이가 나랑 닮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냐 같은 어이없는 말부터 와이프에게 아무런 애정이 없다. 시댁에 잘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잘해줘야 하냐라는 말까지 정말 없는 말이 없더군요. 매일매일 얼마나 저를 욕했는지 저 정말 장수할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는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데이트를 했는지 몇 시까지 오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도 예뻤다는 칭찬, 상간녀가 아기가 보고 싶지 않냐고 질문하자 나는 부성애가 없다라는 대답까지 웃기지도 않더군요. 그러니 저희 가족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제일 결정적인 건 10분 전에 남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우리 동남아 여행 가자. 한 달 동안.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한테는 여행을 가라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당장 떠나자고 한 거였죠. 놀라운 건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많이 없었나 봐요. 보자마자 화가 나기보다는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왜 저와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다 찍어두었고 증거가 더 모였으니 기쁠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한 달 동안 발리로 떠나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친정에 맡기기도 하고 많은 일을 혼자 바쁘게 하기 시작했죠. 친정에서 해주신 제 명의의 집도 다 팔았고 변호사와 모든 이야기도 다 끝냈고요. 짐은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 용달차로 모두 시댁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억력도 좋아서 어떤 혼수를 누가 샀는지 소품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해서 보내기로 하죠. 그렇게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 아침, 저는 한 통의 쪽지를 신혼집 문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오빠, 상간이하고 외도여행 재밌었어? 엄청 좋아 보이더라. 우리 이혼하자. 이 집도 다 팔았어. 시댁에 가 있어. 서류랑 짐도 곧 다 도착할 거야. 라는 글과 함께 저는 상간녀의 문자를 뽑아서 함께 붙여놓고 여태까지 여자가 들락날락한 스튜디오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시댁이 전화해서 구박한 내용까지 모두 글로 쳐서 저는 다 인쇄로 뽑아 놓았어요. 얼마나 기겁하고 놀랐을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저는 친정에 가서 편하게 아이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기겁해서 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더군요. 잠시 뒤 시댁에서 이혼 서류를 받은 건지 전화를 한 통만 받아보라길래 저는 뭐라 할지 궁금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수빈아, 이게 다 뭐야 지금? 너 내 핸드폰 뒤졌어? 이게 뭐야 갑자기? 뭐긴 뭐야. 너가 한 일 그냥 뽑아두고 이혼 서류 보낸 건데 뭐가? 왜? 너가 봐도 쪽팔려? 아, 진짜. 그래, 말 잘했다. 나 엄마랑 우리 딸, 나 안 닮았다고 얘기했어. 친자는 맞아? 어디서 이렇게 막 나가 대체? 친자 맞으면 어떡할래? 우리 내기할까? 1억 내기할까? 어디서 말 같지도 않게 억지를 부려? 해. 꼭 해. 알겠어? 수빈아, 내가 잘못했다, 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처가에서 집도 해주시고 내가 최선 다해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한눈을 팔아서 널 힘들게 했네. 너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너가 뭔데 우리 아기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어? 근데 아빠 없는 게 낫겠더라. 널 아빠로 둘 바에는. 그냥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이혼 소송도 할 테니 준비하고 니네 엄마 데리고 살고 네 여자친구 데리고 살아. 어떤 벌이 오든 겸허히 다 받아들이고. 알겠지? 지금 옆에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 옆에 있었으면 나한테 딱이라도 맞았어. 차라리 맞을 테니 용서해 줄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따귀는 무슨. 내 손바닥이 아까워서 못 때리겠어. 잘 지내고 잘 살아봐 어디 한번. 용서를 비는 남편을 저는 우습게 비웃고는 시댁에서 오는 전화도 모조리 다 차단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문자가 얼마나 오는지 남편과 시댁의 애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어 제가 양육권을 받아내고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고 정말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내쫓을 수 있게 되었죠. 당당하게 이혼녀로서 살기로 한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보면 저는 항상 솔직하게 다 대답을 했고 그게 소문이 났는지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한 걸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해명이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인터넷에도 모든 것을 적은 사연을 적게 되었고 결국 전 남편의 스튜디오도 더 이상 운영이 힘들었는지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듣는 소문으로는 상간녀에게도 배신당해 혼자 아등바등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 엄마께서도 이혼을 굳고 말리셨지만 제가 여태까지 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리며 설득을 하자 소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참 인생사 권선징악인 것 같아요. 자기 아기를 버린 벌을 어떻게 받으리나 했는데 결론은 모든 게 다 엉망인 채로 끝이 났네요.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와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쌓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항상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